네, 환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환기식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월드컵 덕분에 독일과 프랑스의 밀월 관계가 조금 좀 해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독일 선수단의 퍼포먼스도 또 계속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본하고 제1차전 앞두고 네. 보통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고 이러는데 다 선수단 전체가 입을 딱 가리고 이렇게 그 상당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그죠. 생각이 네. 됐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월드컵 전부터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서 이주 노동자가 너무 혹사당했고 많이 사망했고 네. 그리고 성소수자라든지 어떤 그 소수자들에 대해서 인권 탄압도 있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항의할 거라는 예상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그 무지개 완장을 완장, 차기로 했지 네. 않습니까? 유럽 7개 국가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다 영국하고 네. 완장 차는 걸로 항의하려고 했는데 피파가 그 완장을 그렇게 차면 정치적인 제스처이기 때문에 옐로우 카드를 단체로 주겠다고 경고를 하니까 그 완장이 무산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게 무산되면 어떤 또 항의 표시를 할까 싶었는데 아예 그 입을 가리는 그래서 우리의 입을 틀어막았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퍼포먼스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 퍼포먼스를 지지하는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의견도 나오고 이랬는데 네. 네. 그 프랑스 총리가 주말에 독일을 방문을 해서 프랑스 총리가 저 제1성으로 악수를 하면서 독일 총리 악수를 하면서 그저께 그 독일 선수단의 그 단체 퍼포먼스 나 정말 지지한다. 네. 네.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축구 선수들도 자신의 가치관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독일 선수단의 퍼포먼스 정말 지지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환영했던 독일 총리하고 독일 그 대표단이 너무 이렇게 그걸 감사하다고 하면서 네.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동안에 그 사이가 좀 약간 서먹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완전히 해소되면서 그 다시 밀월 관계로 들어간다. 그런 지금 분석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에너지 위기도 서로 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지 네네. 않겠습니까? 독일이 좀 부족한 부분하고 네. 프랑스가 부족한 부분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견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유럽 전체 EU가 한 목소리로 대응하자라는 거였고 독일은 또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저 독일 총리가 그 중국을 단독으로 방문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EU 대표단 차원에서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독일 총리는 그걸 거절하고 혼자 단독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거로 좀 약간 이렇게 날선 논쟁 예. 같은 거 네, 주고받았어요. 네. 그래서 월드컵 이번에 이 퍼포먼스에 대한 지지를 계기로 상당히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좀 해소됐다라는 그런 게 좀 드러나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 회담 결과를 보면 프랑스 총리와 독일 총리의 지난 주말 회담 결과를 보면은 프랑스는 독일에 천연가스 우리가 좀 제공해 드릴게요. 독일은 프랑스에 전기. 부족한 전기를 우리가 공급해 드릴게요. 네. 라는 어떤 그런 합의도 많이 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끝까지 지원하자라는 그런 독일과 프랑스의 악수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한편 참 그런데 이거 이까리는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중동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논쟁이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다들. 이번에 특이하게 여성, 자유, 22번, 아미니 이런 문구만 여기 유니폼에 새겨져 있어도 이걸 지금 다 그 보안 요원이 압수를 하거든요. 심지어 이게 우먼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이거마저도 유니폼은 싹 다 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들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교수님은 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유럽 국가나 서방 국가에서 월드컵 하다가 네. 중동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카타르 현지의 또 무슬림 종교의 어떤 그런 그 전통과 예절 이런 걸 또 존중하자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크라이나 얘긴데 이게 전쟁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근데 이번 이제 겨울이 추위가 어마어마할 거라서 요것 때문에 앞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뉴욕 타임즈하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좀 그 공신력 있는
저널들이 뉴스페이퍼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내놓고 있는데 소개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쟁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그죠. 네. 피로감도 지금 상당하거든요. 네, 네.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피난민은 3천만 명에 달하고 있고 그동안의 피해액도 400조 원이 넘어가고 있으니 이것 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겨울도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겨울 추위하고 맞물려서 이제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니까 그렇다면은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것을 조금 줄이고 빨리 평화협상을 이끌어내라라는 그런 압력도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지난 주말판을 보니까 이제 남은 것은 추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폭설이 내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역에 한 11월 달부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면 네. 이게 한 6개월 정도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6개월 동안은 전쟁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추위가 가장 큰 변수가 된다라는 분석을 내놨고 네. 이코노미스트는 아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겨울철 전쟁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니까 러시아는 휴전보다는 겨울철 그 전열 재정비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다시 그 탈환당한 어떤 그런 지역, 돈바스 지역들을 재점령할 것이다. 이런 그런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고 네. 두 번째 시나리오 좋은 시나리오인데 휴전 협상이 개시될 것이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양측이 공세를 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휴전 협상이 시작되는데 지루한 좀 길고 지루한 협상이 계속 시작될 것이다라는 네. 것이고 세 번째는 거꾸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응하지 않고 헤르손 지역 탈환한 것처럼 용기를 얻어갖고 네. 남부 지역, 동부 지역,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들을 대부분 다시 좀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개시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지금 국제관계 전쟁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도 말이 되지만은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은 이게 휴전 가능성이 서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네. 않겠습니까? 그쵸. 러시아는 점령한 지역을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네. 못 받아들이겠고 우크라이나는 동쪽 땅을 뺏긴 상태에서 휴전하자 그러면 또 국민들 여론이 그걸 받아들이지 그쵸. 못하니까 네. 계속해서 휴전 협상이 이제 길어질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능력의 시설들을 공격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대대적인 전쟁을 겨울처럼 못하니까 러시아 점령지에 대해서 작은 규모의 테러라든지 네. 거기에 이제 그 표적을 정해서 암살한다거나 이런 작은 규모의 작은 작전들에 집중하는 앞으로 겨울 6개월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대만으로 가볼게요. 대만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장제스 총통의 증손자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기 때문에 뭐 총통을 뽑거나 의원을 뽑는 건 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한 의미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는데 한 21개 그 21개 시도지사 시장 뽑는데 야당인 국민당이 그 13석이나 가지고 가고 예. 여당인 민진당은 겨우 5자리 정도만 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대참패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쪽에 있는 타이베이 수도하고 중간 정도에 있는 타이중 같은 그런 수도권을 포함해서 대도시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민진당이 참패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동안에 차이잉원 총통이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했는데 차이잉원은 그 지방선거지만 대부분 이런 외교정책적으로 상당한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설득당했다기보다는 지방선거는 이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정도로 네. 생각했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예. 즉 그동안에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같은 그런 바이러스 위기에 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표심이 많이 나타나서 정책 실패를 응징하는 선거라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참패를 하는 결과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대만 국민들은 중국에 예속당하는 것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지금 차이잉원 총통이
친미 일변도의 정책하고 네. 이거 중국하고 대만 사이 양안에서 너무 지나치게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몰아가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피로도를 호소한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아니겠습니까? 예. 타이베이 네. 수도 타이베이시의 시장이 78년생 장완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면 유능한 사람이고 젊고 현직 의원이고 네. 근데 장제스 옛날 그 발음으로 하면 장개석이 되겠죠. 네네네. 장제스의 증손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금 스타로 있고 남은 관심은 이제 2024년의 대선인데 2024년 그러면 2년 남았다 생각하실 텐데 1월 달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한 1년 한 1개월 2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이번 지방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러면 또 차이잉원 현 총통은 출마를 못합니다. 3년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선했거든요. 네. 그럼 새로운 차이잉원의 후계자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하고 그리고 국민당의 후보는 누가 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43세 장완한 이번에 타이베이 시장 당선자가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도 무슨 긴장이나 이런 거보다는 평화를 선택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리고 이제 다음 소식은 일본인이 제일 가고 싶은 여행지로 서울을 1위로 뽑고 하와이가 2위인데 부산이 3위다 하는 발표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그러나 3년 만에 이제 해외로 나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본물이 터지니까요. 일본의 대형 여행사 HIS가 연말에 즉 11월 말부터 12월, 1월, 2월 여행 상품 판매 실적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말 연시 해외여행 인기 도시 1위 서울, 2위 하와이, 방콕 3위, 4위 부산, 그 다음에 싱가포르, 타이페이, 파리, 호치민 이런 순서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도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인기가 있었던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보다 대부분 다 이웃 아시아 국가들의 네, 도시네라고 그렇네.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항공권 유류세가 급등했고 엔화가 지금 기록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인 장거리 여행보다 가까운 아시아 국가의 유명한 도시들을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서울하고 부산하고 압도적으로 상위 그러네. 순서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그 사이에 무비자 입국을 신속하게 재개한 가장 대표적으로 빠른 국가 중에 하나이고 네. 그리고 한일 항공 노선이 상당히 증편됐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뜨거운 한류 인기 최근에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한류 인기가. 그 일본 관광객들의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의 70%가 여성이고 그 70% 여성 중에서 절반이 10대, 20대거든요. 그러면 한류 인기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한류의 인기를 좀 실감하게 되는데 현재 좀 경제 상황이 반영이 된 좀 순위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최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적도기니의 오비앙 은바소고 대통령이 육선에 성공하면서 7년 임기를 또 다시 보장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43년째 지금 집권하고 있거든요. 네. 예, 42년생입니다. 이 네. 오비앙 은바소고 대통령이 그 군주, 그 국왕이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 국가 수반 중에서는 가장 오래 권좌에 있습니다. 43년 집권했는데 이번에 육선을 했으니까 임기가 7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7년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럼 50년 집권하게 되는 것이죠. 네. 95% 득표했습니다. 과거에 5번 선거 치렀는데 모두 예. 90% 이상 몰표를 얻었습니다. 언제부터 집권했냐 하면은 197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했으니까 지금 이제 43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 쿠데타 일으켰을 때 그 당시의 대통령은 자기 삼촌이었거든요. 삼촌을 처형한 후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권하고 이렇게 뭐 40년, 50년 집권하는 것은 그쪽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유전이 있거든요. 적도기니에 네. 그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만 인구 한 150만 정도에 어디에 있냐면은 카메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중간 정도의 점을 딱 찍고 바로 그 서쪽 바닷가로 딱 그 옮겨가면은 네. 거기에 딱 있습니다. 150만 정도의 국가인데 유전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런데 국민들의 대부분 5분의 4는 빈곤선 이하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유전판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네. 하면 이 오비앙 온바소고 대통령하고 가족들하고 그 측근들한테로 돈이 다 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이게 뭐 95% 득표 이런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나라에서는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밖에서 지켜보기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뭐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가나전 응원하시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 16강 진출 때문에 H조의 모든 팀들이 가나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예, 우스갯소리가 있고 가나 역시 가나는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팀이니까 네. 우리 오늘 응원 힘 보태가지고